생활 보내고 대학교 교생활 보내고 이런저런 걸 하다가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졌어요. 대학생 때 교수 형제님이 되셨어요. 대학생 때.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많이 돌봐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중고등학생 때 이제 흔히 직업이 없는 상태로 목사님처럼 풀타임으로 돌보는 분들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전시간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나를 돌봐주겠거니 했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분하고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똑같이 그분한테 갔는데 뭐 전공 얘기 막 제가 생각하는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갈 때마다 성경 얘기를 해갖고 내가 봉사자를 만나는 건지 교수를 만나는 건지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충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몇 년간 생활을 하다가 나도 나처럼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나도 교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작년에 2020년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빡빡하게 살고 있지만 보람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그 진로 관련해서도 그냥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특별히 저는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이런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을 거치면서 공부를 제가 무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할 때 많은 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발표 제목은 급하게 정했어요. 인공지능을 내 주변으로. 왜냐하면 제가 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은 보통 우리가 볼 수 없는 슈퍼컴퓨터 어디 막 큰 센터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막 열심히 인공지능 연산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약간 다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마트 스피커 막 이런 애들도 사실 인공지능을 직접 돌릴 수 있게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인공지능 연산을 멀리 있는 막 센터 말고 우리 주변으로 가져오자라는 이제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할 때 그냥 제 프로필인데요. 서울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전기정보라는 걸 이제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공학 그런 걸 전공을 하고 석사 박사를 유학을 가진 않고 거기서 계속 석사 박사를 국내에서 해서 서울대에서만 11년 정도 학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마치고 공부를 더 해야 돼가지고 UC 버클리라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컴퓨터공학을 잘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때 이제 일이 잘 됐어요. 어떠한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이 거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반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오래 살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미국에서 직장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 꼴을 못 봐서 바로 빨리 한국으로 다시 와라.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잡자마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는데 이게 2020년에 생긴 대학원이고 초창기부터 조인해서 책상 고르는 일부터 하나하나씩 같이 많은 고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이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 몇 개만 소개를 드릴 텐데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되게 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랑 협업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인공지능 공돌이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랑 협업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의대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의사분이랑 진행 중인데 살짝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시대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 일단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면 또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서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계속 이제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거의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럼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단을 받을 때 내가 말로 해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가면 날 재워요. 어떻게 하고 재우냐면 저렇게 만든 다음에 재워요. 여러 가지 막 신호들을 다 채취해야 되니까 덕지덕지 엄청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평소보다 더 잠이 안 나요. 그래서 나의 일상적인 그 잠자는 상태를 측정하고 싶은데 잠이 더 안 나요. 그래서 환자들이 가기도 싫어하고 불편하고 비싸고 잠은 더 안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의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저런 거 안 붙이고도 검사할 수 없나 혹시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 한 명이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잠자는 사람의 영상을 찍겠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적외선으로 찍겠죠. 헤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적외선으로 찍으면 깜깜할 때도 열 감지를 해서 저렇게 흑백 사진으로는 나오거든요. 그럼 저 영상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의 수면이 뭐 전문 용어로 말하면 5단계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인지 N1 수면인지 N2 수면인지 N3 수면인지 REM 수면인지 등등의 수면 상태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 상태가 어떤지 코골이 환자는 갑자기 숨이 칵 막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뇌파 원래 이런 거 막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영상만 가지고도 혹시 할 수 있겠으니까 만약 저렇게 해놓으면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검사를 병원에 안 가도 엄청 편리하잖아요.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건면하면 되니까. 그래서 디립다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몇십억짜리 국가 과제를 따가지고 이렇게 1000명의 환자를 가지고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전 처음 생각했을 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렇게 붙였으면은 붙여서 하던 게 어떻게 다 떼서 영상만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분이 그러면 모르는 소리라고 만약에 영상을 한 10배속, 20배속으로 돌리면 뭘 볼 수 있냐면 요게 보여요. 그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배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전혀 잘 모르는데 AI는 이걸 고속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뇌파처럼 배에서도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호흡을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와 이분은 천재구나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이 열심히 모아놓은 영상을 이제 분석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여기에 전체 영상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 배 쪽 부분을 일단 빨리 감지해서 뽑아내요. 그리고 이 배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이제 보다 보면 패턴이 나와서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그게 뽑아보니까 실제로 호흡 패턴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까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이게 올해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고 이거를 하는데 막 되게 힘센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되게 가볍게 하는 게 이제 또 연구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수영 자매님이라고 아시는 분 뒤에 와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알파카, 메스아시아라는 회사 있죠. 그분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어요. 그분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동 킥보드 회사잖아요. 아시죠? 네. 거기서 무슨 인공지능을 돌리면 좋을까? 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배터리 다 달면 수거해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거가 자동으로 안 되죠. 사람이 노가다를 떼야죠. 트럭을 가지고 가가지고 일일이 다 수거해가지고 트럭으로 갔다가 충전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다시 놔야죠. 그죠? 어딘가에 다시 놔야 되는데 어디에 놓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어디에 놓을까? 사람이 많은 곳에 놔야지 나중에 이걸 이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디에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없으셔가지고 KT 같은 통신회사에다가 막 3천만 원씩 주고 사셨대요. 이걸 잘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돈 안 들이고 알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요즘 킥보드도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내리면 대충 이렇게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럼 이거 불법 주차거든요. 불법 주차되면 견인되죠. 견인되면 다시 찾아오려면 벌금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을 누가 내냐면 회사가 내요. 회사가. 사용자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 회사가 벌금을 내요. 불법 주차 때문에 회사가 이득이 안 나죠.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분의 아이디어는 킥보드에다가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달자. 카메라를 달고 킥보드가 주차돼 있으면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사람이 포함이 되겠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직접 돌려서 그 사진에 사람이 몇 명인지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1시간마다 이 킥보드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인지를 감지하고 킥보드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전체에 엄청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마치 곤충의 겹눈처럼 여기저기서 막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이런 거 계속 리포트를 해주면 도시 전체의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통신사가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을 시간마다 계속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이제 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킥보드도 여기저기 많이 뿌려져 있으면 스마트폰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연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저번 주 토요일에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킥보드로 똑같이 카메라가 이왕 있는 김에 사진을 찍어서 내가 주변의 환경을 조금 알고 싶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면 그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싶다. 그래서 불법 주차 감지도 비슷한 기술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진행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 멀리 있는 엄청 힘센 서버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조만한 전동 킥보드에 되게 작은 보드에서 직접 돌아간다. 그래서 가벼운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상 탈의실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봤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 되면서 사실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옛날에는 백화점 가고 뭐 가게 가서 다 입어보고 했는데 이제 계속 스마트폰으로 씩 찾아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입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못한다. 실제 입어보고 보는 거 못한다. 그래서 실제 사놓고 보면 나랑 핏이 안 맞아. 그러면은 이제 좌절하고 반품하고 그거는
소비자도 싫어하지만 회사도 무지하게 싫어하죠. 반품을 계속 해줄 거면은.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스마트폰에 가상 탈의실을 설치해보자라고 어떤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충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준 앱을 깐단 말이죠. 스마트폰에 깔고 내가 일단 움직여서 영상을 뭔가 하나를 찍어요. 그럼 이게 영상이 하나가 앱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준비 단계고, 두 번째 이제 쇼핑을 해요. 이 옷을 골라요. 그럼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야 되잖아요. 바로 안 사잖아요. 한 4개 정도 장바구니에 넣다 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장바구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싶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나한테 내가 선택한 옷들이 입혀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뭐 어느 정도 어울리겠다라는 감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회사 서버에다가 내 영상을 전송해가지고 여러분 회사 서버가 파워풀하니까 거기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나의 귀중한 신체 정보가 내가 싫어하는 회사들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폰이 직접 인공지능을 돌려서 다 변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인터넷 통해서 어디다 안 보내고.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옷 입혀주는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서 최신 논문들이 되게 결과가 좋은데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 영상에다 적용하면 최신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전혀 옷이 입혀진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배경에 너무 많이 영향받는다는 걸 체크를 해서 배경을 지워버렸어요. 배경을 지운 다음에 훈련을 다시 시켰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또 팔이 옷 위에 올라갔을 때가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고쳤어요. 이 신체 정보를 좀 먼저 학습을 해서 팔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러니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뭐 이걸 가지고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한 2년 진행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것들 몇 개 소개를 드렸고 제가 매 학기마다 이 인공지능을 주변으로 퍼치자라는 성격의 그 수업을 열거든요. 대학원생들이랑 대학생들한테 거기에 기말 프로젝트로 뭔가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뭐뭐 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AI가 나 대신 포커를 쳐줬으면 내가 다음에 무슨 패를 낼지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안 좋은 동기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왕래서 되는 거야? 증강현실을 이용한 건데 저기에 지금 패가 나오잖아요. 패를 이제 내가 보면은 바로 패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알파고 나왔을 때 되게 유명해진 기술이 인공지능 중에 강화학습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 이제 바둑의 그 다음 수를 예측하듯이 이제 포커도 좀 더 비슷하게 다음 거를 뭘 해야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기계처럼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나를 했고, 이건 너무 길게 보여주면 교육상. 두 번째는 우리 되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 많이 하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제한된 공간 내에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역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 밀집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어디가 얼마나 밀집돼 있다라는 정보를 알면 그곳을 좀 안 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요. 분명히 앱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그 카메라에서 직접 사람이 몇 명인지 세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세 명이고, 뭐 4명이고, 그리고 너무 가까우면 빨간 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초록색 줄,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는. 식당에서도 이렇게 돌려보고. 사람 몇 명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도 하고. 그러면은 방송하는 사람은 당연히 개인정보 노출이죠. 자기가 주인공인데.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내 얼굴이 팔려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만 얼굴이 뜨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려주는 이걸 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계에서 카메라로 영상이 들어올 때 즉각 해주는 거예요. 왓썸맨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데모를 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제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페이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여러 개 중에 제일 큰 것만 안 가리고 다른 건 다 가리게 했어요. 근데 뭐 주인공 얼굴이 보통 제일 클 테니까 이 영상 예시로 보면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뭐 반드시 주인공이 가장 크리란 그 원칙은 없으니까 네, 이거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애를 키우는데 애를 이제 분리수면을 시켰어요. 분리수면 시켰더니 애가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수직으로 낙하했는데 진짜 제가 그때 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여기저기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사고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지해 주는 거를 이제 저희 학생 중에 실제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 학생이 이걸 만들었어요. 올라가는 그 포즈 있잖아요. 포즈를 딱 보는 순간 이제 감지를 해서 알람을 띄워주는 시스템. 어린이들이 올라가는 포즈를 한 데이터가 많아야지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실제 뭘 모았냐면 인터넷에서 성인들이 암벽 등반하는 사진을 모아다가 그걸로 이제 알고리즘 학습을 시켰더니 비슷하게 돌아갔어요. 거의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포즈가 안 나오면 아까처럼 막 점프를 해도 경고가 안 울리는데 진짜 올라가는 포즈를 할 때 경고를 울리도록. 그
그다음에 이제 또 운전자, 졸음 운전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졸음 운전도 심각하고 이제 휴대폰 자꾸 저도 그 문제인데 자꾸 카톡 보고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심심해서 계속 딴 걸 보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좀 못 보게 경고를 알려주면 좋으니까 이것도 이제 야간에 운전할 때도 있어서 일반적인 칼라로는 안 되고 적외선으로 흑백 사진을 찍었는데 네, 지금 안전하게 주행, 뭐 옆으로 말한다, 오른쪽에서 말한다, 문자 보낸다, 말한다, 네, 라디오 만진다, 마신다, 뒤를 본다, 네, 헤어 메이크업 한다, 뭐 그런 네, 존다 이런 것들 이제 했어요. 이건 실제 운전하면서 한 건 아니고 주차장에서 혼자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이제 대충 이제 알아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여기저기 적용은 많이 못 되고 있어요. 좀 괴리감이 있어요. 현재 현장하고 그 이상적인 인공지능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많이 연구할 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재미있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다 방금 말씀드린 걸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 2페이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 주님을 믿고 중고등부 때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좀 풀리지 않는 질문. 초반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왜냐면 막 큰 모임에 전국 집회 가면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분이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나 저렇게 막 꽝꽝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와서 막 줄지어서 마이크에 서서 막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거 하는 임팩트 있는 사람이 막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럼 계속 질문이 근데 공부는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시관자가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전 그걸 이제 나쁘게만 그땐 바라봤는데 나름 깊은 뜻이 있어서 왜 학생 때 섣불리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학생들이 하듯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할까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은 것 같은데 일단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좀 많이 다른 건데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건 대충 하건 관심 없어요. 성적이 좋으면 잘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딱 줄 세우고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더 좋은 대우 받고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라면 교회에서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막 1시간만 해도 남들 12시간 한 것만큼 됐다. 그럼 뭐 나는 오케이, 나는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에서 말하는 공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일단 저는 떠오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성격이 계속 변하는 시기에 있잖아요. 10대 때는 오늘과 내일이 느낌이 많이 다르다.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도 다르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시시각각 바뀌는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어른이 되어 갈 거냐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어떤 항목을 꾸준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성격의 요소가 결핍될 수 있어요. 나중에 놀기 좋아서 놀기만 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하기 싫은 무언가를 시키면 인내할 수 없어요. 무조건 뛰쳐나가서 도망가고 싶어요. 막 즐겁게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봐야 되죠? 내가 하고 싶던 거 다 못해.
그럼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뛰쳐나가고 싶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직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태어난 자녀는 무슨 죄예요?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그래서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차분히 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 인내와 끈기를 계속해서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배양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꼭 대학을 잘 가고 취직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취직을 안 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아무것도 직업이 없는 상태여도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내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도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생명은 제한 가운데 자란다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글 식물들을 가만히 놔두면 잘 못 자라는데 거기에 막대기를 딱 띄워주면 그 막대기의 제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막대기의 제한을 받아서 너무너무 잘 자라거든요. 그런 역할을 공부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역량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의 역량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를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릇의 크기가 요만하다. 우리가 그 만찬할 때 그 포도주 담는 이 정도 그릇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분량은 바다처럼 무한한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요만큼이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되게 조그만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 같아.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제한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의 의미는 성격을 배양하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그릇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되게 좁은 상황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너무 관점도 넓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바다와 같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바다만큼 크게 담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커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나중에 똑같이 겪게 될 텐데 직장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데 거기서 막 집안일도 하고 뭐 아이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돌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는 상황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는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의 역량이 너무 제한되면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도 하나만 집중하는데 힘이 다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게 다 고난 같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죠. 제한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인데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간접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여러 가지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 말 알아듣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감정의 상태로 어떤 상황으로 말을 하는지 참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내용도 알아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말하지 않은 말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안의 상태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면으로는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세상이 좀 달리 보이죠. 예전에는 남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 구절을 조금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휴거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휴거라고 생각하면 들림받는 건데, 그거는 진짜 하루 종일 교회 생활만 하고 성경만 읽고 막 찬송만 부르고 해야지 이제 주님이 인정해줘서 데려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지 예시를 들어줬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언제 데려가냐면 두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읽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둡니다. 그 두 여자가 이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이 이제 가정일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의 상태가 사실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동시에 될 때에 그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죠. 결코 밭은 필요 없어, 맷돌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예시를 보면.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때 저희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6년간 하고 10년간 한 결과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교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능력을 갖추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사탄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막 돈 많이 줄게, 돈 많이 줄 테니까 교회 생활 시간 어딨냐, 너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계속 꼬드긴다. 그래서 그때 콕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대 때는 공부에 올인하고 나중에 공부가 잘 되면 교회 생활을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내 태도가 다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 돌이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았어.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한 건 좋지만 그 결과를 얻은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얻고 그 다음 시험 때도 열심히 해서 교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럼 이제 계속 시험을 잘 봐. 아 역시 내가 짱이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돈 주면 난 돈 갖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면 남들이 칭찬해 주면 난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한번 볼 때마다, 숙제를 한번 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있고 열심히는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결과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최종 결과물이 성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적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자책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 난 정말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하시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누려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야 너 빨리 뭐 같이 하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예비해 나가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되 기도하면서 의존적으로 여기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체험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결과와 관련된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탈출한 경험은 중간중간에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만 하다가는 잘 안 되고 공부를 하는데 옆에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같이 펴져 있으면
중간중간마다 성경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주님이 오늘 나를 만지고 싶다 할 때 하필 어떤 구절들이 막 튀어 올라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운이 좋은 건데 갑자기 관점의 전환이 확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하면 아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체험을 하다 보면 원래는 되게 띄엄띄엄인데 그게 좀 더 반복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좀 전환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김용진은 연구에 좀 맞닿아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보여주신 그 연구 같은 것들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원하는 상상했던 것들 구현된 특이점 같은 게 오는 게 멀지 않은데 아니면 어떤 천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확 연구가 끌어올려지는 건지 아니면 세세한 연구들이 집약되어서 수준이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상했던 괜찮은데 그렇죠. 그 과정은 이제 연구자로서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티끌만한 걸 할 수 있어요. 티끌만한 걸 할 수 있어서 아무리 천재라도 이제 그런 거를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끌어올릴 수는 없고요. 연구계에서 항상 하는 말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거예요. 이미 지난 수세기 아니면 막 몇천 년 동안 연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해왔는데 그 거인 위에서 내가 조금 더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서고 근데 하필 거인이 이미 너무 큰 거예요. 특이점이 여기 있는데 그동안 거인이 너무 많이 커서 특이점 바로 밑까지 왔어요. 그럼 그때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사람은 그거를 나팔을 불 수 있겠죠.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시대가 올 날은 꽤 멀었어요. 저희 연구자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노벨상을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팀이 받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런 앨리스에서 서로 함께 돕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런 생활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백분율 그 상위로 제일 높았던 게 언어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수리 능력이었어요. 언어 능력은 막 98% 이렇게 돼 있는데 수리 능력이 한 7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두 개의 격차가 너무 컸고 수리를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는데 그것도 뭐랄까 되게 좋은 격려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걸 외우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리를 막 이해한다기보다 많은 것들을 외워나가고 원래 우리 언어 배울 때 막 이해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문장이 통째로 외우고 근데 그렇게 외운 상태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수학이. 그때 근데 제가 조언으로 듣고 실행했던 거는 하나의 문제를 적어도 3시간 정도 고민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안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하고 빨리 이제 답 보고 이런 거였네 하고 에이 춥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칠판 앞에 서갖고 그냥 계속 봤어요. 학원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방에서 한 3시간 정도 계속 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제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 시간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좀 재밌어졌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도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학이 일종의 게임 같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퀘스트를 깨야 되는 게임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어려운 거 할 때 막 도전 정신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게이머거든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생물학 문제를 게임처럼 만들어하고 게이머들한테 풀었더니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풀었다고 해요.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풀고자 하는. 근데 그런 과정을 즐기는 거죠 게이머들은. 그런데 이제 수학이든 어떤 것이든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아 이것은 퀘스트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쭉 있어 봤을 때 좀 조급함이 많이 사라지고 그 시간이 즐거워지면서 수학이 재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코딩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서 처음 했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 한 분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이제 그분도 서울대에서 박사 받고 한 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제가 수능을 본 상태에서도 과를 못 정하고 있었어요. 최종까지. 그래서 그냥 데려가가지고 무슨 과 가는 게 좋냐고 그랬더니 그냥 수학하고 물리 좋아하면 컴퓨터 하면 된다고. 컴퓨터 하면 취직 잘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조급하기도 하고 좀 짜증났던 게 뭐냐면 친구들 중에는 하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10대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딱 저거 있잖아요. 아 교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이 오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진짜 선택은 나중에 미룬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을 선택을 일단 하고 그러면 이제 아직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예를 들면 컴퓨터를 선택하면 취직이 잘 된다. 그럼 취직이 안 되는 곳을 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더 안정적인 전공을 처음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 4학년까지,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박사과정 한 3년 차쯤 되니까 재밌어졌어요. 와. 그때 제 나이가 28살. 하다 보면 재밌어져. 네, 그때 가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당연히 처음부터 어디에 꽂혀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떻게 된다. 언젠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 때 그 좋아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좋아하는 일이 생겨도 그게 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모를 때는 최대한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현타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런 형제자매는 계속 가고 그냥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보다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시간을 한 10년 정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멘.